자, 기업의 기본 조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뭐 평소에 우리 이런 회사 또는 어떤 기업의 문화나 또는 이런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좀 접할 기회가 많았던 학생은 뭐 너무나 당연하게 알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사의 기본 조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회사도 우리가 주주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회사라는 것도 주식회사와 그다음에 주식 회사가 아닌 우리가 보통 그냥 뭐 영세한 자영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든 사업자를 등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주식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뭐죠? 그 회사의 권한이잖아요.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식회사라고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발행을 해서 그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보통은 이런 주식회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은 대부분 주식회사에 포함이 되고요. 그 회사의 가장 최우선하는 뭐라 그럴까 소유권은 주주한테 있습니다. 주주. 그래서 요즘 보면 뭐 삼성의 뭐 경영 세습 같은 좀 네거티브한 얘기들이 오고 가면서 항상 이슈가 되는 것들이 그 뭐지 어쨌든 뭐 기존 회장이나 또는 현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또는 보유 가능한 이 주식의 절대 뭐죠 주식의 양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식적으로는 보통 51%를 가져야 이 회사에 대해서 소유권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소위 이제 모 부회장이 굉장히 실제로는 뭐 삼성전자의 뭐 1%도 안 되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삼성물산이나 또는 뭐 과거에 이제 에버랜드죠. 지금은 제일모직이 합병된 그런 회사들의 순환 출자 구조에 의해서 간접적인 지배 경영권을 가진다.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또 가장 이제 크리티컬했던 게 이제 이전 정부에서 그걸 이제 우리 그 주식시장의 큰 손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을 동원을 해서 모 부회장이 이제 경영 세습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좀 과격하게 해석하면은 세금을 이용을 해서 어떤 일개 기업의 일개 아까 기업 어떤 한 개인에게 국내 이제 가장 큰 기업의 소유권을 안겨준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주주가 이제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주가 뭘 할 수 있냐? 그 사내 사회 이사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회. 이사회라는 거는 사실은 엄밀히는 이 회사의 기업의 주인은 주주예요. 스테이크홀더가 아니고 스탁홀더. 주식을 가진 사람의 주인인데 사실 이 주주들이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그냥 주식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회사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회가 뭐 경영진도 선임을 하고 감사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컨트롤 본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주주들이 대주주가 이제 하나가 아니다. 여러 명 있다. 그럼 서로 이제 이 자기 사람을 안 치기 위해서 세력 다툼을 하기도 하죠. 가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그 이제 이런 장면들입니다. 서로 자기 사람을 안 치기 위해서. 똑같은 일이 이 이사진에서 경영진을 구성을 할 때도 똑같이 나타나죠. 자기 사람을 CEO에 앉히기 위해서. 물론 이제 지금 하는 얘기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제 각색이 됐을 경우고, 그래도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사내 이사가 있고요. 사회 이사는 뭐냐면은 이 사내에, 그러니까 소위 회사에 적을 두지 않은 사람. 이게 이제 국내 법률상으로도 반드시 사회의 이사를 선임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의 어떤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외부 사람을 이사로 앉혀서 이 사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의결을 할 때 이제 사회이사가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제어 권한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조차도 이제 회사 규모가 좀 작거나 이런 뭐죠? 그 금융감독원에 좀
이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사회이사도 그냥 이 자기 이제 친인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앉혀서 자기 이제 가까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앉혀가지고 운영을 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감사를 반드시 한 명 두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감사위원회 역할은 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회에서 좀 뭔가 이 상도의에 어긋나는 또는 법률적으로 또는 나중에 뭔가 그 금융 감사를 받았을 때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을 미리 이제 감사. 그래서 감사위원도 굉장히 권한이 셉니다. 왜냐하면 이 경영진이 회사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라든가 또는 연말에 결산된 내용을 보고 이사회에서 이제 그 사안들을 결재를 하고 의결을 할 때 이 감사가 뭔가 지적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고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이제 커멘트를 하게 해주는 굉장히 파워가 셉니다. 경영진은 말 그대로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chief, executive, executive officer 보통 우리가 대표이사라고 하는 사장 그 다음에 이제 chief officer 가운데 테크닉이 붙기도 하고요. 파이낸스가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이 컨트롤 권한, 이 최고 의사 결정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사장이다, 대표이사다 하면 CEO를 의미를 하고, 근데 CEO가 뭐 재무나 기술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 지식이 당연히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에 대한 CEO, 그다음에 파이낸스, 재무 회계에 대한 CFO를 별도로 이제 기업 규모가 큰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임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사내 이사를 겸직을 하기도 해요. 겸직을.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대기업들은 이 CEO와 이사회가 같이 좀 이게 이제 좀 속된 말로 족벌 경영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기 이제 가문이 자기 이제 족벌이라고 해야 되나? 일 가문의 사람들이 이사도 다 하고 이 사람들이 경영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에 좀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게 일단 단점은 기업의 운영이 이게 좀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같이 이제 고속 성장을 한 나라의 경우에는 이거를 이 CEO와 이사를 묶어버리면은 의사결정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회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거를 분리를 하죠. 더군다나 주주하고도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CEO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다는 아니지만 미국이나 이런 뭐 유럽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는 절대 이 주주이사하고 CEO를 같이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게 그래서 이제 전문 경영인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경영은 이 이사나 주주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전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좀 같이 일체화돼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대표이사를 부르고,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의 직급 체계는 회장부터 시작을 해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평직원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일단 회장이나 부회장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회장, 부회장은 보통은 이제 이쪽 대주주나 또는 이사회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회장, 부회장이 되면은 일단 경영에서는 조금 한 발 이렇게 물러서게 되죠. 보통 우리가 CEO라 그러면 대개는 사장에 이렇게 얼라인이 됩니다. 사장. 그 다음에 사장 밑에 부사장이 있고요. 부사장. 그 밑에 이제 우리가 보통 사실은 여기가 다 임원이에요. 여기가 다 임원입니다. 우리가 임원이라고 하고 그 임원을 다시 구분을 해보면 회장군과 사장 그룹이 있고 그 밑에 이사 같은 경우는 보통 부사장 바로 밑에 전무이사, 그 다음에 상무이사. 근데 요즘에 이제 상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 전 단계에 뭐 상무보 또는 부상무 이런 직급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상무가 되기 전에 이제 거쳐가는 좀 이렇게 경험을 쌓아가는
그 다음에 일반 직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부장, 차장, 과장, 대리, 평사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직급을 자꾸 없애자라는 문화가 나오고 있어서 요즘에 삼성 같은 경우는 부장, 차장, 과장, 평사원 직급을 없앴어요. 그래서 거기는 프로와 평직원으로 딱 두 개로 최근에 나눴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삼성그룹은 프로와 그냥 일반 직원, 사원이죠. 처음 입사를 하면. 그래서 이 어떤 수직 계열화된 직급 체계가 좀 기업의 경직된 문화에 이바지를 한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경직시킨다라고 해서 그런 차부장급 제도를 없애고 프로와 그냥 일반 평사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연구소 같은 경우는 부장, 차장, 과장 대신에 책임, 선임이라는 직급을 두기도 합니다.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분야에 나와서 많이 가는 연구소 중에 크리소라고 하는 대전에 있는 해양플랜트 선박연구소 같은 경우는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임직원과 외주 협력이 있는데 이 임원과 직원이 지금 이 얘기예요. 이 회장부터 이사까지가 우리가 보통 이게 퉁쳐가지고 임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장 이하, 부장, 차장, 과장, 책임, 선임, 일반 평사원 포함해서 직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좀 광범위하게 보면 다 직원이에요. 사실은 다 직원인데 보통 그걸 임원과 그냥 일반 직원으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간의 관계로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협력업체, 과거엔 이거를 우리가 하청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요즘에 이제 하청이란 말은 이렇게 신문이나 뉴스를 봐도 거의 안 나올 거예요. 하청이 그냥 아래 하자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고 해서 하청업체란 말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협력사를 많이 씁니다. 또는 외주란 말도 쓰는데 외주도 사실은 바깥 외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개는 협력사 또는 협력업체, 영어로는 서브 컨트랙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협력사, 서브 컨트랙터. 그런 용어들을 쓰면 이제 어떤 기업이 같이 협업하는, 소위 서로 다른 법인이 되겠죠. 자, 회사 조직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도 우리가 많은 기능들이 필요하잖아요. 일단 경영이라는 기능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 개발도 해야 되고, 또 영업 판매도 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기업의 4대 메가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그걸 좀 더 세분화해보면, 쭉 볼까요? 일단 영업 구매 같은 조직이 필요합니다. 영업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 만든 제품을 외부에 판매하는 부서예요. 조선소 영업 같으면은 이제 선주를 커버하는 대선주 대응 부서죠. 영어는 세일즈 부서가 되고요. 구매는 이제 반대로 구매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협력사와 계약을 해야 되는. 그래서 뭐 모듈을 구매해 온다든가 조선소 같으면은 제철소에서 방판을 구매한다든가 그런 게 이제 영업 구매, 세일즈, 그다음에 퍼처싱 또는 요즘에는 구매 대신에 좀 더 포괄적인 용어로 조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프로큐어먼트라고 하는 구매 조달이라는 말을 씁니다. 재무회계는 이제 기업에서 돈을 다루는, 이게 좀 이상해졌네. 돈을 다루는데요. 그래서 보통 재무 그러면, 재무회계를 보통 묶어서 쓰는데, 저도 사실은 이게 뭐 경영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지만, 재무는 같은 돈을 다루더라도 재무는 어느 정도 스트래티지컬한 디시전 메이킹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무가 우리 회사의 자산은 얼마고 부채는 얼마고 앞으로 뭐 예를 들어 부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자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의 재무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좀 기업의 전반적이고 거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우리가 재무부서라고 하고 회계는 말 그대로 정말 이제 이 캐시 어카운트예요. 우리가 실제로 구매하면은 협력사에 랩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그 사원들 뭐 월급 지급하고 그 다음에 사대 보험 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건물 렌트 같은 거 했으면은 월세 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주고받는 업무들이 회계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Finance and Account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 조직. 그 기업에서 인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인사부서 같은 경우는 그 거의 이제 회장 직속으로 하죠. 이제 독립적인 부서로 하면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특히나 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채 같은 것들을 최소 이렇게 지금 현 정부 분위기가 그렇죠. 좀 투명한 인사 채용을 위해서 인사부서를 다른 부서들과는 완전히 독립화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경험을 하나 얘기하면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무리 회사에 뭐 심지어 회장이 야 우리 회사에 요거 친 조카가 있는데 우리 입사시켜 라고 해도 인사부에서 검토를 했을 때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입사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게 가장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인사채용 문제가 요즘에 뭐 정치 경제에서도 많은 그 이슈들이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그 요즘같이 이제 평등이 강조되는 이상에서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쟤 누구 좀 특혜 주고 채용했으니까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법적으로 나중에 구속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도 그런 어떤 뭐죠? 스스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인사부서를 완벽하게 독립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획 전략. 기획 전략은 말 그대로 기업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설계하는 부서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잠깐 얘기한 것 중에 삼성 같으면 과거에 구조본, 구조전략본부라고 해서 그 구조본 그러면 굉장히 무시무시했죠. 그래서 삼성그룹의 모든, 모든 뭐라 그러지? 그룹의 전략이라든가 뭐 방향성이라든가 심지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옛날 얘기니까 해도 되겠죠. 옛날에는 구조본에서 그 각 계열사들의 임원 인사도 다 구조본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이제 무슨 전략 뭐로 돼 있는 이름은 바뀌었어. 이름은 바뀌고 이제 그런 인사나 이런 권한들은 조금 이제 분산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 이제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이런 어떤 테크니컬 로드맵핑 또는 뭐 아까 앞에 얘기한 파이낸싱 로드맵 같은 기획 어떤 전략적인 업무만 전문적으로 수립하는 그런 부서가 있고요. 자, 설계는 이제 제품 또는 서비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 조선해양 공대를 나오면은 기존에 가장 많이 진출하던 부서죠. 조선소 같으면 배를 설계해야 되고, 자동차 회사 같으면 자동차 설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전자회사면은 뭐 전자제품을 설계해야 되는 그런 이제 설계 부서가 있을 거고, 생산은 말 그대로 이제 공장과 생산 시스템에 관련된 보통 생산은 조금 더 세분화가 됩니다. 생산은 물류와 그 다음에 실제 프로덕션, 로지스틱스 플러스 프로덕션으로 좀 더 세분화가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제품을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그래서 이 중에 사실은 그 규모로는 생산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장이 여기에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구소들 있죠, 연구소. 여러분들 보통 이제 공대 나오면은 많이 가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이게 잘못 착각하면 설계하고 연구소를 이렇게 하나의 조직으로 아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엄연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위에 여기는 전부 다 현업이에요, 현업. 왜냐하면 다 고유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고유의 기능들. 제품 팔아야 되고, 돈 관리해야 되고, 사람 뽑아야 되고, 전략 수립해야 되고, 제품 도면 만들어야 되고, 실제 제품 생산해야 되고. 근데 연구소는 이제 고유의 기능이 R&D인 거예요. 그래서 연구소는 사실은 이 모든 부서들을 지원하는, 서포팅하는 그런 걸 우리가 연구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중앙연구소란 이름으로, 그 다음에 뭐 어떤 경우는 산업기술연구소란 이름으로, 조선소마다 다 연구소 이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현대 같으면은 중앙연구원과 산업연구소가 따로 있고요. 대우도 마찬가지예요. 대우도 중앙연구소하고 그 다음에 산업연구원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주로 유체실험하고 구조실험하고 하는 그런 연구 그 파트들은 뭐 선박해양 연구소란 이름으로. 자, 이게 이 기업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화이트 칼라들이 연구소를 선호를 하기는 하지만 기업 내부에서는 연구소라고 하는 조직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메인스트림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화이트 칼라고 조금 안정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책임, 어, 리스판서빌리티까지를 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런 부담까지 안을 필요는 없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뭔가 기업의 실적이 좋고 판매를 많이 하고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연구소로는 적게 돌아옵니다. 또 하나는 연구소에 미안해요. 이게 제 컴퓨터가 요즘에 조금 뭐 숨만 쉬어가지고 슬라이드가 넘어가서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여러분을 좀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연구소 같은 경우는 연구소에서 나중에 기업의 사장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보통 조선소 같은 경우에 나중에 사장 이렇게 뭐 임원 올라가는 경우를 보면은 대개는 이 현업부서를 거쳐가지고 가게 돼요. 근데 대신에 이제 여기는 좀 뭐라 그러지? 상대적으로 모든 회사들이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좀 거친 일죠. 굉장히 좀 실적에 대한 압박도 심하고 그다음에 회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만큼의 좀 이런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런 이제 업앤다운이 좀 클 수 있는 반면에 연구소는 안정적이다. 그런 장점은 있지만 또 반대로 나중에 내가 나는 적어도 기업에 발을 들인 이상 사장은 해봐야지 이랬을 때 연구소가 그런 캐리어 패스를 가고자 했을 때에 그 선택할 그러니까 계속 연구소에만 있어가지고는 회사 내부에서 그런 정통으로 성장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걸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마 뭐 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연구소 가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장일단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장일단이. 자, 우리가 회사를 얘기한 이상 이 노동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법. 이거를 우리 요즘에 사실 노조, 특히 이제 노사 간의 관계에 대해서 꽤 오래전부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이건 이제 정치하고도 좀 이렇게 맥락을 같이, 예를 들어서 좀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을 경우에는 이런 그러니까 노동계에 대한 좀 뭐라 그러죠? 대우가 좋아졌다가 또 반대로 좀 보수적인 그런 정권이 이제 정부가 정권을 잡게 되면은 반대로 좀 사측에 좀 더 유리한 그런 법률이나 또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왜 노동법이라는 게 생겼냐? 노동법이 생긴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현대적인 근대 산업의 노동법의 가장 시초가 어떤 문제였을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노동법이란 이름으로 발제가 되진 않았지만, 소위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죠, 당연히. 외국에서 이게 그 대두가 된 게 어떤 문제가 가장 먼저였을까요? 혹시 들어본 사람 없어요? 자, 이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산업혁명은 여러 가지 그 드라이버들이 있었지만, 일단 저거였죠.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방직기 같은 거 있잖아, 방직기. 우리가 어떤 원동기의 개발에 의해서 가장 의식주 중에 의상에 해당하는 산업혁명이 방직기였죠. 옷감을 그 이전에는 사람이 하나하나 손으로 실로 떠야 됐던 거를 방직기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런 옷감을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을 최소화해서 만들 수 있었는 그 당시에 아마 사진도 지금 있는데 그 방직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일을 하던 사람들이 어린애들이 있었어요. 정말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생들. 이런 애들이 그냥 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막 10시간, 18시간. 그러니까 소위 이게 이제 아동 인력의 학대죠. 거의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근데 그 당시에는 산업혁명 초창기 때는 이러한 법적인 그 방어 장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반 노동자들 같은 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뭔가 이제
막 대량으로 생산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경제 규모가 성장을 해가는 과정에 이게 기업주 입장에서는 뭐 사람만 그냥 이렇게 많이 때려 넣으면은 내가 이렇게 많은 수익이 생기네? 그러니까 무작정 값싼 노동력을 정말 갈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석탄 공장 같은 경우에 사고 많이 났잖아요. 그런 경우에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착취라든가 일반 노동자들에 대한 정말 노동자의 권리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게 이제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노동법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 발전하고 발전을 거듭해서 지금같이 세분화된 이런 법률이 제정이 되고 있는데요. 노동법을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라는 건 어떤 기업의 주인이나 기업주의 와의 관계 및 근로 조건 등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노동법은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기업주 간의 관계가 소규모 기업에서 대규모 공장으로 전환이 되어가면서 산업혁명과 함께 발생이 됐습니다. 노동자들은 당연히 이런 노동조합에 우리가 이걸 유니온이라 그러죠. 레이버 유니온에 참여를 하면서 더 나은 조건과 권리를 찾으려고 했던 반면 당연히 기업주들은 이제 반대죠. 어떻게 하면은 이 법률을 좀 피해가지고 유연성 있는 그다음에 비용이 덜 들까라는 끊임없이 이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이 투쟁이라고 하나요? 그게 계속 지금 100년이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지금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 자, 근로기준법은 뭘 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근로기준법은 이거 왜 이래? 네, 미안해요. 이게 뭐만 해도. 자,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임금. 근데 임금은 이제 여기 스핀오프 돼서 최저임금법이 별도로 제정이 됐죠. 한 오래전에. 어쨌든 근로기준법은 임금에 대한 임금 상승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또는 정부의 권고안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노동시간이죠. 노동시간. 요즘에 주 52시간제. 52인가요? 54인가? 이것도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거고요. 그 밖에 세이프티, 헬스 앤 세이프티, 안전과 관련된 부분, 사용자의 폭행, 금지 이런 것들이 다 근로기준법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산업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노동자에 대한 그 뭐죠?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은 반드시 사용주는 그 노동자의 재해 보험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건 저거 같은 거예요. 운전면허 운전을 하려면은 그 차량 보험을 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 차량 구입해가지고 기본 보험 들지 않으면은 그거 체포돼요. 반드시 기본 보험은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업들은 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가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 회사에서 회식을 하다가 예를 들어 회식을 하고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거는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게 애매하죠. 회식이고 회식하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건 판례를 찾아봐야 될 텐데, 어, 그, 세부적으로 이게 정말 회사에 강요가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좀 갈리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늘날의 이 산재보상보호법은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회식까지는 이 산재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좀 치열하게 대립이 발생을 하죠. 이런 거는 명확하게 포함이 되죠. 예를 들어서 지방 출장을 가는데 차량을 이용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직원이 회사 차를 가지고 출장을 다녀오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이건 당연히 이런 건 당연히 산재에 포함이 됩니다. 업무의 연장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아까 방금 얘기한 이런 회식 같은 게 좀 애매하죠. 고용보험법은 어,
고용보험법의 대표적으로 실업수당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실업수당. 반드시 기업에 취직을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이게 나중에 실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실직 후에 이제 새로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할 때 노동자에 대한 왜냐하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업이라는 게 항상 성장을 하고 항상 수익을 낸다라고 보면은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기업이라는 것도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기업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그 기업에 몸을 담고 있는 직원들, 특히 노동자들을 보호를 해줘야 된다. 기업이 어려워져서 피치 못하게 해고가 되는 상황에서 왜냐면 이건 노동자 본인이 처음에 의도했던 바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개월 동안 이 최종 임금의 몇 퍼센트를 이제 그 실업급여를 지급을 해주는 이게 고용보험법에 포함이 되는 거고 최저임금법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요즘에 지금 얼마죠? 최저임금이 시간당 8,900원, 내년이 아마 9,000원대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최저임금. 어쨌든 최근 4, 5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조만간 아마 이번 정부든 다음 정부에서든 이제 10,000원에 진입을 할 날이 많이 남지는 않았죠. 자, 그 다음에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합니다. 노조. 노조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노조 보면은 그 금속노조, 그 다음에 한국노총이라는 데도 있죠. 이제 이런 대형 레이버 유니언들이 어떤 집단적인 이 교섭력을 가지고 사측에 협상을 할 수 있는 이 특정 기업에 있는 노조만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금속노조, 한국노총 같은 데 가입을 함으로써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래서 가끔 화물차 파업 사태라든가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쿠팡 노동자들 그런 파업도 있었잖아요. 이게 소위 특히 이제 우리하고 일반 소비자들하고 좀 맞닿아 있는 뭐라 그러죠? 그 물류, 유통과 관련되는 건 굉장히 밀접한. 또 이제 저것도 있죠. 철도연대, 철도노조, 항공노조. 이런 이제 노조들이 집단적인 교섭력을 가지고 그들의 이 어떤 권한이나 또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걸 이제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까지도 여러분들 의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노조가 무노조 경영을 했던 회사가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무노조 경영인 국내 그 10대 기업 삼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노조가 없던 건 아니에요. 노조가 보통 우리 속된 말로 어용 노조라 그러죠. 어용 노조. 그러니까 그냥 사측에 프렌들리한 그래서 그냥 유명무실한. 근데 최근에 이제 그 1년에 좀 정치 경제적인 문제 이슈에서 이제 모 부회장이 그 두 가지 선언을 했죠. 일단 그 후계자 상속 안 하겠다. 그 다음에 노조 설립하겠다. 그때 이제 얘기한 노조가 지금 기존의 그런 어용 노조가 아닌 거죠. 공식적인 노조를 인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노조 문제라는 게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노동법이 없으면 아마 굉장히 지금보다도 더 불평등이 심화돼 있었을 거예요. 명확하게. 그래서 이제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었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노조의 권한이 강력해지게 되면 또 어떤 측면에서는 뭐라 그러죠? 저 같은 공학자, 공돌이의 입장에서는 기술 발전에 좀 어떤 경우에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요즘에 드론 많이 하잖아요, 드론. 이제 드론이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만이 아니라 어디죠? 실제 이제 제조업에서도
뭔가 생산성이라든가 실제로 프로덕션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조선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연구소에서 이제 기술 서베이를 해보고, 아, 우리 조선소에 이런 드론들을 몇 대를 운영을 하면 기존에 모니터링 하지 못하던 좀 디테일한 생산 관리를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게 딱 어디서 걸리냐? 노조에서 반대를 합니다. 이유는 이런 거예요. 노조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나의 위치와 작업 상태를 감시당하고 싶지 않답니다. 사실 일리는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저는 지금 제 교수 연구실에 앉아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카메라 달아놓겠다. 교수 이거 뭐, 농땡이 피우는 거 아니야? 뭐, 출근은 제대로 해. 그래서 여기 카메라가 있다. 그러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싫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제 4차 산업 그 혁명을 더 이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이런 기술적인 챌린지를 안 할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한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최근에 저런 것도 있었잖아요. 조금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그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거. 취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불법적인 일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의사가 수술하지 않고 정말 뭐 이런 그냥 일반 견습생들 수술을 시킨다거나 또는 정말 어떤 불법적인 시술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CCTV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정당성이 존재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의사들의 논리라기보다는 컴플레인도 이해는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의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의술이라고 하는 게 위급 상황에서는 생존을 100% 보장하진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좀 아주 리스크 있는 처치를, 그러니까 어떤 시술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저는 CCTV가 생기면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일부긴 하겠지만, 그런 어떤 좀 도전적인 시도들은 되게 어려워지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아까 계속 이게 모든 일엔 그래. 모든 일에는 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존재하는데 어두운 면을 막기 위해서 뭔가 도입을 하고자 했을 때 항상 기존의 방식을 계속 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쪽에 좀 이 방어와 그다음에 정말 사실 또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시켜가고자 하는 그런 관점이 항상 컨플릭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대우조선에서는 이게 노사 간에 합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을 띄웠어요, 조선소에. 드론을 띄우고 다만 이런 장치를 한 거죠. 드론에서 이 카메라를 가지고 야드 모니터링을 할 때 사람을 식별할 수는 없게끔 이미지 처리를 했더라고요. 전 이런 게 이제 정반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발전을 해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조금 이런 컴플레인 또는 좀 불합리한 부분들을 하나씩 커버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더 민감한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업의 원가 구조를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 원가. 원가라는 거는 반드시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건 수익을 내야 되는데, 제품의 판매 가격은 원가보다 높아야 기업이 손해를 보진 않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가의 가장 많은 부분은 사실은 인건비는 직접비에 포함이 됩니다. 직접비에 포함이 되는데 보통 이제 이 직접비에 포함되는 게 여기 보시면 노무비가 인건비예요. 인건비, 재료비. 보통 을 대표적인 직접비의 두 가지 항목입니다. 인건비와 재료비. 그 다음에 경비라고 하는 부분이 전기세.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지? 그 다음에 조선소나 공장 같으면은 휘발유, 가스,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즉 여기 들어가는 건 직접이 붙으면은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비용들입니다. 실제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 실제 공장을 돌리고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사용되는 비용, 전기세, 가스료 이런 것들이죠. 실제 재료비는 어디가 이게 간접이 아니 요거 직접 재료입니다. 요거 수정해 주세요. 직접 재료비는 실제 제품을 만드는데 투입되는 재료 비용입니다.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직접 원가라고 부르며 직접 원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 그럼 직접 원가만 있으면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응? 안 들려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아까 기억 보면 잠깐 앞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한 직접 원가는 어딜까요? 사실 직접 원가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생산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연구소, 설계, 기획, 인사 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회사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간접 노무비는 생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 경비는 공장에서 실제 제품을 만드는데 투입되지 않는 경비들. 대표적으로 연구소의 전기세, 연구소 건물 전기세.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사무소가 있다. 서울 사무소에 그 사무실 임대를 내야 된다. 다 이런 게 간접 경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지? 뭐 속된 말로 뭐지? 생수 같은 것도 구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지? 직원들 밥도 줘야 되잖아요. 이게 전부 다 간접 경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충 요 정도를 합치면은 제조 간접비가 됩니다. 제조 간접비. 자, 그리고 이 중에서 보통 이 판매비가 보통 제조 간접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걸 나누는 이유가 여기가 보통 어떤 비용이냐면 우리 그 세일즈 프로모션입니다. 프로모션.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영화 좋아해요? 영화. 가끔 우리가 어떤 영화가 개봉을 해서 이 영화의 제작비가 얼마다가 있고요. 이 영화의 손익분기점이 얼마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좀 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요즘 친구들은 영화 같은 거 잘 안 봐요? 자, 잘 생각해 보면 제작비, 손익분기점이 같아야 될 것 같죠? 그렇죠? 제작비를 뽑으면 손익분기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하나요? 근데 실제로 기사를 잘 보면은 일반적으로 손익분기점은 제작비에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제작비가 1억 불이었다. 1000억이 들었다. 그럼 보통 이런 영화의 그 손익분기점은 보통은 2000억 정도가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전부 다 영화 유통 비용입니다. 프로모션. 홍보하고 유통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배급사라는 말 있잖아요. 영화에서. 제작사가 있고 배급사가 따로 있습니다. 보통 제작사는 보통 영세하거나 작은 경우들이 많고요. 보통 이제 이 공룡 기업들이 배급사들이죠. 파라마운트, 소니 픽처스, 우리나라 같은 CJ 이런 기업들이 제작사로부터 영화 판매권을 가져와서 릴리즈를 해주는 거예요. 이 비용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게 제품도 비슷해요. 우리가 제품을 기업에서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이 비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만큼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고요. 광고 비용 얼마나 많이 듭니까? 프로모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때 이거 뭐 옛날 얘기니까 현대 자동차가 처음에 제네시스 만들었을 때 미국에서 제네시스 한 대 구입하면 이제 그쪽 용어로 우리나라 아반떼가 미국에서 엘란트라니까 지금 엘란트라까지는 아니다. 엑센트 하나 끼워준다고. 바이 뭐지? 그 뭐라 그러죠? 한 대 팔면 공짜로 끼워주는 거. 어쨌든 그게 그런 비용들이 전부 다 판매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buy one get one free죠. buy one get one free. 하나 사면은 공짜로 하나 더 줄게. 요즘에 여러분들 마트 가보면 많이 볼 수 있어. 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음료수 이렇게 뭐 3개 사면은 2개 가격을 주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뭐 기업에 돈이 남아서 그래요? 아닙니다. 다 판매비입니다. 그것도 유통사가 기업들에 계속 끊임없이 요청을 하는. 야, 너의 이번에 프로모션 좀 해. 그럼 우리가 직렬대에 어디에 놔줄게. 이런 것들을, 그런 비용을 다 어디서 가져가냐? 기업들이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직접 제조 간접비를 합쳐서 제조 원가라 그러고요. 여기에 프로모션, 세일즈, 광고 뭐 이런 거 다 포함을 해서 총 원가가 되는 겁니다. 프로모션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하고 그 미국의 삼성전자와 애플이 유명한 사례입니다. 삼성전자, 애플. 우리 이건 좀 이따가 우리 수업 마치고 시간 남으면 같이 검색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에 이익을 더해서 판매 가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원가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원가 구조. 자, 월급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할 수 있는 월급. 자, 월급은 보통 우리가 기본급이 얼마 할 때 기본급입니다. 기본급.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기본급에 이제 수당, 내가 예를 들어서 팀장 같으면 뭐 팀장 수당, 그 다음에 이제 내 뭐죠? 메인 잡 외에 좀 추가적으로 하는 직무에 대한 일이 있으면 직무 수당이 붙고요. 그 다음에 뭐 나는 뭐 정보 자격증이 있다, 또는 뭐 프로그램 자격증이 있다, 그럼 그런 자격증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것도 있고요. 이건 이제 주로 이제 물류회사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건 항공사나 또는 철도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에 따라서 좀 인센티브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근속수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회사에 오래 있으면 더 오래 있을수록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수당은 뭐냐면 요즘에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 식대를 반드시 포함시키게 돼 있고요. 보통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아 지원책으로 그 자녀 수에 따라서 육아 수당이 나오고, 여기 이제 근데 요거는 그 정부 법률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아요. 과세할 때 이 위에 것들의 합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것도 연봉제가 되면서 이런 세부적인 기준들은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연봉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긴 하지만 앞으로의 추세는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점점점 더 사라져 갈 것이고, 앞으로는 이제 그 매년 계약을 하면서 연봉과 인센티브로 가게 될 겁니다. 연봉과 인센티브. 그리고 인센티브에는 보통 그 실적 수당,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잠깐 얘기했던 프로핏 쉐어링이라고 하는, 좀 그냥 뭉뚱그려서 그 기업의 실적이 좋으면 주는 수당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좀 독특한 경우지만 명절 수당이 있습니다. 명절 수당. 그게 보통 추석 상여금, 설 상여금 2번. 그래서 보통 요즘에 기업의 그 연봉 사인할 때 보면은 기본 연봉과 명절, 2번의 명절 수당과 그 다음에 계약서에 포함을 할 수는 없는, 하지만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그 공유해주는 프로핏 쉐어링, 그 이익 공유제죠, 이익 공유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월급을 나중에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다 얘기해버렸네요. 각종 수당이, 자, 정상적인 근무 외에 근로자의 의욕을 그좀 모티베이션 하기 위해서 주는 보너스 개념이고요. 법적 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직은 노동법에서, 이것도 다 노동법에서 정하는 거예요. 연차,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노동법에서 그 연차 수에 따라서 1년 동안에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휴가 일수가 있거든요. 보통 아마 10일인가에 시작을 할 겁니다. 1년 동안 내가 쓸 수 있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이 연차를 사용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기업에서 연말에 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이걸 휴일로 인정을 해서 그 당일,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에 곱하기 1.5를 해가지고 다시 페이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연차 근로수당. 휴일도 마찬가지예요.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은 또 곱하기 1.5인가 곱하기 2. 이럴 겁니다, 아마.
근무 외에 근로가 곱하기 1.5, 그 다음에 연차나 휴일이 곱하기 2, 그 다음에 이제 월차,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성 직원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 생리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생리수당은 이런 돈보다는 그 기본적인 휴가나 휴일 외에 한 달에 하루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이제 근무가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리듬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아마 하루일 겁니다. 한 달에 하루를 여성 직원은 이제 이 기본적인 뭐라 그러죠? 연차 외에 플러스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근무. 이거는 뭐 저녁에 근데 이제 지금 현 노동법에서는 이 시간의 근무를 일주일 동안 52시간이 넘어가지 못하게 이제 법적으로 강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그만. 자, 연봉. 연봉은 호봉제와 연봉제가 있는데 일단 지금 과거의 연봉제, 특히 공무원 사회는 호봉제였어요. 그래서 내가 입사를 그 공기업에 들어가가지고 1호봉, 2호봉, 3호봉. 그러니까 여기는 실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그 호봉 직급에 따라서 연봉이 올라가는 거예요. 장점은 뭐냐? 안전성이 있죠. 내가 안심하고 회사를 다닐 수 있죠. 근데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굉장히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어, 요즘 뭐 속된 말 공무원 철밥통 이런 얘기 할 때 진짜 그에 가능한 연봉제죠. 연봉제는 매년 사용주, 기업주죠. 사용자와 노동자가 사이닝을 해야 됩니다. 서로 이제 협상을 통해서 정하는 거고. 근데 연봉제는 이제 좀 기업이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어요. 열심히 하려는 사람한테는. 근데 반대로 이게 이제 너무 심해지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거꾸로. 그래서 아마 이게 많은 기업들이 이걸 적절하게 좀 아직은 좀 병행을 하되 추세는 점점 연봉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공무원 사회도 제가 이제 그 여기 오기 전에 국립대에 있었잖아요. 한국해양대에. 국립대 같은 공무원들도 이제 호봉제가 점점 폐지되고 있어요. 폐지되고 있고 그 매년 성과를 평가합니다. 학교 같으면은 고연직이라고 해서 교육, 봉사, 연구, 산학 이 네 가지 지표를 평가를 해서 S부터 C까지 평가를 해요. 그래서 S를 받으면 차년도 연봉에 플러스 알파가 되고 아마 B가 정체. 그러니까 B가 실질적으로는 연봉이 감소되는 거고 그냥 절대적인 액수 유지가 되는 거고 C를 받으면은 차년도의 연봉이 깎이게 됩니다. 그게 지금 점점 공무원 사회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 아까 얘기한 명절, 추석과 설 두 번 하고 프라핏 쉐어링, 이익 공유금에 해당하는 성과금이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상임금. 통상임금 들어본 사람, 통상임금. 손 한번 들어볼래? 통상임금. 친구들이 우리 사회 경제에 관심이 거의 없군요. 통상임금. 아무도 없어요?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네. 자, 통상임금이 뭘까요, 그럼? 용어만 가지고 한번 떠올려봐요. 여기 보이는 이희서 학생, 통상임금이 뭐 같아요? 검색하고 있어요? 그냥 워드대로만 한번 통상임금이 뭘까요? 안 들려요. 마이크 켰는데 안 들리네.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소정금으로 다시 크게 읽어줘요. 뭐 읽은 김에.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음. 다 이제 알았어요. 저렇게 하면 다 이해가 이제 되나요? 통상임금. 자, 그러면 우리 이원관 학생. 그러면 이게 왜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을까요? 통상임금이.
다시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왜 노동자들은 이 통상임금을 좀 더 높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할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봐요. 그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는 본인이 일한 거와 별개로 확정되어 있는 이제 이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베이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 우리 아까 이제 노동법에서 정한 이 통상임금에 따라서 이 비율대로, 퍼센테이지대로 정해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실업수당 같은 경우. 내가 이제 실업수당이 보통은 법률적으로 마지막 근무 기간에 월급의 몇 퍼센트를 받게 돼 있거든요. 물론 상한액은 있습니다. 그때 기준이 되는 게 통상임금이에요. 근데 이 기준이 실업수당뿐만 아니라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저런 것도 있잖아요. 국민연금이라든가, 그렇죠? 굉장히 많은 기회 비용들이 통상임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고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통상임금은 기업 사용주는 이걸 줄이고 싶어요. 그래야 기업에서 나중에 이 직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금액들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조성이 되는 뭐 실업수당 이 기금이라든가 또는 뭐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나오는 주머니가 다 기업이잖아요. 기업에서 그거 아세요? 4대 보험 아세요? 4대 보험. 4대 보험을 회사에서 절반을 내줍니다. 4대 보험의 요율도 통상임금에 온라인이 돼 있어요.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앞에 얘기한 기업에서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야 뭐 기업에서 세금을 내든 직원들의 4대 보험을 내주든 뭐든 할 때 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노동자들은 아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계약만 대표적으로 명절수당 같은 거예요. 명절수당이 수당으로 돼 있지만 이건 통상 말 그대로 그냥 주는 거 아니냐, 기업의 실적이 좋든 안 좋든. 소위 명목상의 거의 통상임금이나 마찬가지다가 노동자들의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상여금, 인센티브죠. 인센티브는 정기 상여금, 이게 추석 설 보너스입니다. 저희는 치열한 법다툼 후에 추석 설 보너스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됐어요. 근데 프로핏 쉐어링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성과급도 마찬가지예요, 성과급. 근데 이 과정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는데 최소 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게 됐죠. 그럼 기업으로서는 이제 이만큼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그 외에 이제 그냥 당연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다큐멘트로 증빙이 되는, 프루브가 되는 기술수당이라든가 근로수당,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족수당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양가족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자식은 유동적이지 않지만 어떤 부모를 세대에 포함시킨다든가 분리한다든가 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분리시켰고, 그에 반해서 부양가족 수 관계없이 누구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디폴트 페이는 명목상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최근에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됐죠. 이게 최근에 금화 리무진과 가브로토텍 간의 재판부에서 이게 실제로 법원 판결까지 갔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죠.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이 된다. 금화 리무진에서 정기 상여금과 여기 있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라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면서 얼마 전에 이게